잠시 후 여러분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명청대의 신사는 사회의 지배층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명대의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되어 형성된 신사계층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학위를 획득함으로써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학위 소지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신사들이 관직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에 안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방행정을 맡아 세금 징수, 치안 유지, 빈민 구제, 공공사업 감독, 향촌 교화 등의 공공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부역 면제나 경미한 법적 처벌의 면제 등의 사회적 특권을 누렸으며 경제적으로는 대토지 소유와 고리대 운영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전달하고 실행하는 한편 지역 백성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방관과 협력하여 사회의 안정과 풍속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로 인해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일지라도 신사의 협조 없이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신사의 영향력은 명중기에 이갑제가 붕괴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20세기 초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명청대에는 농업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특히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강과 호수 주변의 토지와 수리시설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메리카에서 전래된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과 같은 새로운 작물이 식량 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차, 담배, 사탕수수 등의 상품 작물이 대규모로 재배되면서 농업이 자급자족을 넘어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명청시대의 농업 발전과 식량 생산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청의 강희제는 1711년에 성년 남성의 수를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인두세 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산하여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방식인 지정은제로 이어졌고, 지정은제는 점차 정착되어 청나라의 세금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청대에는 인구 증가에 따라 변경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인구 이동으로 변경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었지만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남 연안 지방에서는 생활 공간과 경제적 기회의 부족을 경험한 일부 주민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여 화교 사회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대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던 창장강 하류 지역은 명청대에 들어서면서 면직업과 견직업 등의 수공업이 발달하고 도자기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공업이 발달한 하류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해결책으로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식량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장강 중상류 지역이 새로운 곡창지대로 개발되었고, 하류 지역은 상공업 중심지로, 중상류 지역은 농업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목화, 차, 사탕수수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며 장거리 국내 교역이 활성화되었고, 대운하와 창장강은 중요한 운송 경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명청시대, 중국에서는 상공업과 농업의 중심지가 분화되고 각지에서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저우나 양저우 같은 대도시와 시진이라 불리는 소규모 상공업 도시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과 같은 대상인 집단이 등장하여 소금 전매와 같은 국가 후원의 경제 활동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하고 전국적인 상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각지의 동향 조직인 회관, 동업조합인 공소 등을 세워 자신들의 경제 활동과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회관이란 동향 출신이 모여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한 상업활동시설로,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향인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상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명청시대의 정부는 해금 정책을 통해 사적인 해외여행, 해상무역, 어업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조선과의 조공무역,
일본과의 감합무역 등 제한된 무역 형태만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왕조 모두 중후기에는 해금 정책이 점점 완화되어 사무역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16세기 신항로 개척 이후 이슬람 상인과 더불어 유럽 상인들도 중국과의 무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 동남부 연안, 일본, 동남아시아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국제무역 확대에 따라 중국에서는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 등의 상품이 수출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아메리카와 일본산 은이 대량 유입되면서 명청시대에는 은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은을 기반으로 한 경제는 농촌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명 말기에는 1조 편법을 도입하여 여러 항목의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로 통합하여 은으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청대에 들어서는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산하여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지정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명대에는 왕수인이 주류를 이루던 관학인 성리학을 비판하며 자신의 철학인 양명학을 제창하였습니다. 양명학은 경전의 해석보다 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한 철학으로,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심증리설과 지식은 행위를 통해 성립한다는 지행합의를 내세우며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양명학은 인간 본질의 평등을 주장하여 당시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명 말에는 양명학이 크게 유행하면서 서양 문물의 도입과 함께 식물학, 농학, 지리학 등 여러 학문이 발전하였고, 본초 강목, 농정 전서, 천공 계물과 같은 실용적 지식을 담은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천공 계물은 명 말에 송응성이 편찬한 과학기술 서적으로 중국의 전통 산업 기술을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청초에는 황종희 등이 전제 군주제를 비판하고 고연무 등이 실용적인 경제 학풍을 주창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민족인 만주족의 지배하에 현실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를 추구하는 고증학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고증학의 발전은 고금 도서 집성, 강희자전과 사고전서 등과 같은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을 통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특히 사고전서는 건륭제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편찬 사업의 결과물로 약 8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총서로서 경, 사, 자, 집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편찬되었습니다. 사고전서는 학문진흥을 목적으로 편찬되었지만 동시에 청왕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주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19세기로 넘어가자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개혁을 지향하는 공양학이 다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청대에는 상공업의 발전과 도시의 번영으로 서민계층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대중문화, 특히 연극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극은 도시 주민은 물론 농촌 지역까지 널리 보급되었고, 청대에 이르러서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경극이 크게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극은 노래와 춤, 연기가 결합된 중국 전통 연극의 한 형태로 극중 여성 역할은 아름다운 외모의 남자가 맡았습니다. 명청대에는 서적의 출판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수험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작품이 출판되었습니다. 명대에는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연이, 금병매, 청대에는 홍로몽처럼 서민이 즐기는 문학 작품이 보급되며 서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말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단순히 종교적 선교 활동을 넘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천문, 역법, 지리학과 더불어 군사기술, 특히 총과 대포 제작 기술을 중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작에 참여한 홍위포는 이 시기 동아시아 전쟁 및 무기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베이징에 진출한 최초의 예수회 선교사로 그의 활동은 중국 및 동아시아 세계관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천주시리, 기하 원본을 저술하고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하여 서양 지식과 세계관을 중국에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제작한 고려만국 전도는 서양에서 간행된 세계 지도와는 달리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였고, 이는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동아시아 국가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정 전설을 지은 명예학자 서광계는 크리스토교로 개종한 후 마테올리치와 협력하여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하는 등 서양 수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은 청초에 역법을 개정하고 황실천문대에서 천문학 연구와 천문기기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회화에서는 서양의 원근법과 음영법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새로운 시각적 표현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청시대를 거치며 서양의 종교, 과학, 예술이 중국에 전파됨으로써 동서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졌고, 이는 중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 사이에서 조상제사와 같은 중국 전통을 인정하는 문제로 전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이러한 풍습이 우상 숭배와는 다르다고 보며 중국의 문화적 관습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교황청과 다른 선교사들은 이러한 전통적 의례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쟁이 교황청의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교황 클레멘트 11세는 조상 숭배 행위를 금지하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고의 신인 데우스는 중국말로 적절한 번역어가 없으므로 이 진정한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주라는 용어를 허용해야 한다. 제사는 미신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교도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교도는 가정의 위패 앞에서건 산소 앞에서건 장례식에서건 고인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제사상을 차리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1715년에 발표된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교령을 통해 중국인의 전통 제사에 대한 크리스트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여러 선교회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교황과 황제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의 각 성에 있는 선교사 중에서 역법과 특별한 기능에 능통한 자는 베이징으로 올려보내 쓰고, 나머지는 모두 마카오로 보내소서. 천주당은 모두 공소로 바꾸고, 크리스토교에 입신한 자는 해당 지방관이 엄히 금지하며, 전처럼 모여서 성서를 읽거나 하면 중죄로 다스리소서 라는 요청에 옹정제는 흔쾌히 비답을 내려 주청한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1723년에 발표한 옹정제의 금교령을 통해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청나라 황제는 기독교가 중국의 전통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궁정에서 봉사하는 일부 선교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와 서양 간의 문화 교류는 오랜 기간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편전쟁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